인플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제외한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죠. 돈은 그냥 원래 가만히 있는 거고, 이 돈에 비해서 물건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돈의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의 값이 떨어지게 될 때 가장 승자는 누구냐면 빚을 진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자가 고정 이자니까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고정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 연금 생활자라고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가입하면 몇 세부터 월 얼마 나와 라고 하는 게 이제 물가 오를 때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경제 내에 아주 지금 방금의 단순한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연관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연관 효과 중에 하나가 정부가 제일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거죠. 국가 부채가 가벼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도 좋아지죠. 인플레가 발생하면 기업들, 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들도 좋아지고 또 그들의 제품 가격도 인상할 수 있죠. 반대로 이제 임금을 제때 못 올리니까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면 식당 가서 순댓국도 하나 사 먹고 커피도 한잔 했어요. 근데 이제 순댓국 값이 10,000원이 됐다. 그럼 커피를 살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임금이 인플레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출현하게 될 때는 경제 내에 불황이 올 가능성들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바뀌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또 손실을 보게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빚을 진 사람이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변동금리, 우리는 코픽스 연동대출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빌린 사람들은 이제 이자가 엄청나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생길 거고, 또 이런 식으로 재무구조가 좀 안 좋아가지고 더 높은 이자나 이런 걸로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 빚을 낼 때 이제 엄청 힘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에 보통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식시장이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또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도산들이 빈발하고 가계가 힘을 좀 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정반대의 일들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지금까지는 빚을 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은 환경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게 이득이 되고, 그리고 또 낮은 금융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들고서 뭐든 질렀던 용기 있는 누구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패닉 바이 한 사람들이 아무튼 승자가 될 수 있었는데, 만일 인플레가 발생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그 이자 부담에 쫓겨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정부만 아까 고정금리로 다 돈을 빌렸지만 가계는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니까 올라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계의 어떤 문제들, 또 소비 여력의 축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근데 우리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최근 가계부채가 이제 GDP 100%까지 갈 정도로 너무 단기간 가계부채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의 금리 상승을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겠냐라는 그런 걱정도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지금까지는 빚을 지는 게 이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정부 빼고는 그죠, 고정금리 대출 받은 건 정부밖에 없으니까 거의 정부 말고는 이제 앞으로 정말 부채의 늪에 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데 그때는 10년 동안 계속 인플레가 나서 마지막에 결국 10%까지 물가가 오르니까 중앙은행이 도저히 못 참고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어요. 그게 그 유명한 이제 볼커 쇼크라는 건데요. 1980년, 82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카터가 낙선했죠.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초기에 발생하고 그게 어느 정도 억제된다고 싶을 때는 금리를 올려봐야 그렇게 많이 안 올리는 건 다 똑같은데, 이제 그때는 미국이 1971년 닉슨 쇼크부터 73년 1차 오일 쇼크, 79년 이란 회교혁명, 또 82년이었나요? 81년이었나? 이란, 이라크 7년 전쟁까지 하면서 세계가 전부 그냥 원자재 가격은 무조건 오르는 거고 인플레는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대들에 있을 때 연준이 칼을 빼들어서 인플레를 박살내버린 사건이었다면, 지금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좀 생기곤 있었습니다만 그 인플레가 생긴 가장 큰 이유가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미국이죠. 미국은 GDP 거의 20%를 풀었어요.
GDP의 20%를 푼 돈들이 가계로 쏟아지니까 가계가 그 돈을 들고 뭐냐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많이 했지만 내구재. 그러니까 한 번 사면 6개월 이상 사는 제품,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등의 자동차까지. 이걸 엄청나게 사기 시작하면서 중고차 가격 기준으로 해서 아무튼 1년 사이에 거의 40% 올랐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죠? 중고차 값이 신차 값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니까 경제 내에 인플레가 좀 생겼고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터지면서 뭐 이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한때 130불까지 올라가고 지금도 120불, 110불 사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일 쇼크가 일종의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오일 쇼크의 문제들로 인해 인플레가 난 거니까 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는데 적어도 미 연준이나 IMF 같은 세계적인 그런 기관이나 연구하는 단체에서는 올해 한 2분기, 그러니까 지금이죠. 4, 5, 6월이 인플레이션의 최고점이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다시 물가 상승률이 한 2%대로 갈 거다. 이러면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나 인플레이션은 아닌데 그때 하도 트라우마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더 갈 거다라는 걱정이 있는 거고 이제 여기 하나 더 문제가 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게 된 또 다른 계기는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에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품 가격이 인상됐다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물가가 오르니까 중앙은행이 그때 금리 인상해버렸던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가 정보통신혁명이 해외로의 생산 설비 이동을 촉진시키고 해외로의 이동된 생산 설비들이 저렴한 인건비에 힘입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이게 다시 선진국에 압력을 가해서 선진국 내에서 좀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일하던 분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면서 임금이 못 오르는 이게 지금까지 물가 안정의 기본 구조가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정보통신혁명 세계화 그리고 선진국 근로자들 특히 제조 부문 근로자들의 실직 구조적 실업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인플레를 완화시킨 요인이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중요한 그 고리가 세계화였는데 중국에 갔던 기업들이 지금 다 돌아오는 중인데 과연 옛날처럼 그렇게 낮은 임금을 무기로 한 낮은 제품 생산이 세계 경제의 어떤 인플레를 억제하는 또는 디플레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가능하겠냐라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죠. 기대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꼭 주식을 사기만 하면 돈이 복사된다 같은. 그리고 또 레버리지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게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기업들의 재무 레버리지, 상업 레버리지도 되게 높은 상황에서 과연 차익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하겠냐. 지금까지는 저금리 환경일 때 레버리지 투자자가 승자지만 지금은 청산당하잖아요. 레버리지 청산. 그게 가져오는 반대 매매, 마진 콜 뭐 이런 거. 좀 담보를 더 주지 않으면 청산하겠어.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진 게 올해 1월 폭락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 5월의 폭락이죠. 우린 좀 빨리 있었고요. 저희들이 늘 하는 것처럼 원화 자산 절반, 달러 자산 절반 전략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환율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달러를 계속 팔고 있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달러를 조금씩 팔아서 계속 그 돈을 들고서 주식 폭락하면 주식을 사다가 요새는 채권을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가 그러니까 천천히 낮아지겠지만 아무튼 아주 최고점은 미국은 대충 보니까 3월에 찍었고 우리는 아니 그 구성을 보면 뭐 다시 그 코로나가 또 해서 그 봉쇄가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위드 코로나로 여러 변이가 나오지만 오미크론보다 더 센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변이는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은 3월, 우리는 5월 지금 이번 나오는 5월 통계가 아마 최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나면 물가가 조금씩 진정된다라고 하면 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인플레가 날 때 국가 재정이 되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세금 구조라는 게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이상으로 돼 있어요. 절대 금액으로 돼 있어요. 인플레가 나면
임금도 좀 오르고 물건값도 오르면 부가세도 물건값의 10%잖아요. 그리고 임금의 몇 %잖아요. 우리 갑근세도.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정부 재정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정부가 채권을 찍을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 이제 이해되시죠? 적자 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어요. 예, 채권이 그렇게 나쁜 여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그래서 지금 사면 한 10년 동안 고정금리를 예를 들어서 한 3.4%를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 투자할 이유가 잘 없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를 한국 정부 채권을 10년 동안, 미국은 모기지 채권 같은 경우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미국 집값 폭락만 안 하면 5% 주거든요. 30년 동안. 이런 데 투자하면 뭐 정말, 이게 사실 뭐 지금이야 이제 엄청 금리가 오르면서 손실을 본 상황에서 금리가 급등한 거지만, 이제 지금 투자를 하는 새로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좋죠. 트럼프가 집권을 할 때 국제 질서가 이제 블록화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나마 러시아랑 친했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중국과 인도를 좀 블록했죠. 그리고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뭐 이런 정도였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이든도 선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러시아 봉쇄하기 위해서 인도를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들을 쓰기 시작한 거 보면 이게 트럼프 한 거랑 질적인 차이가 그렇게 있냐라는 거죠. 또 나아가 트럼프가 했던 관세 부과를 아직도 취소 안 하잖아요. 인플레가 이렇게 심하면 관세를 좀 취소할 만한데 그 좀 취소하는 걸 굉장히 좀 빨리 안 하잖아요. 왜 이러냐?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을 지금 봉쇄하는 게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고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도 그렇고 일본, 대만 이 세 나라가 제일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한 나라인데 이 세 나라 모두 중국에서 철수를 사실상 대부분의 신규 투자는 거의 얼어붙은 상태이고 철수의 필요성 그리고 제가 못 받고 나올 가능성이 되고 예를 들어 대표적인 자동차 공장들 하나도 안 팔린다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손실이 다 나고 손실이 다 처리된 자산들을 버리고 그리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예, 그렇다면 뭐 비용은 분명히 기업들이 발생은 하지만 그건 6년에 걸친 한한령 세월에서 지속되면서 이미 손실이 다 난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서 새로운 설비, 새로운 투자는 미국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그 보호무역 또는 블록화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가는 산업들의 특성이 뭐냐면 전부 로봇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지, 그러니까 장비를 고도화되어 있는 인건비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땅값과 낮은 전력 요금 정도만 받침되면 그래서 텍사스를 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용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저임금을 찾아 이동하던 어떤 국제 무역 직접 투자가 무역 장벽을 피할 수 있으면서 전력 요금이 싼 그리고 세금이라든가 이런 보조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의 이동이 지금 이루어지는 흐름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보면 그 한때 좋았던 중국발 경제 성장의 수혜를 잇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블록화 속에서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국가의 이해의 사활을 또 미국 시장이 이전보다 훨씬 또는 동남아 시장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인데요. 일단 우리가 중국이 우리의 내수 시장이 될 줄 알았어요 한때. 그런데 그 꿈은 깨졌죠. 6년에 걸쳐 깨졌죠. 한한령 2016년 말 사드 보고부터. 6년에 걸쳐서 깨지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한테 제가 제일 실망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노선 자체가 일단 상당히 중국과 친한 노선이었는데 왜 한한령은 전혀 사실 아직도 지금 유지 중이잖아요. 우리나라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 중국 가서 공연했다는 얘기 들은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잃어버렸죠. 그 시장. 그래서 분명 우리가 중국이 우리 내수 시장이 된다는 스토리에서 벌어지던 어떤 성장을 거기에서 중국으로 기어업하는 시나리오는 끝났다.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시나리오는 그 강소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고 뭐 해서 값싼 이거는 이제 베트남으로도 가고 인도네시아로 가는 건 하겠지만 전면적으로 거기에 의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적 독재 혹은 또 그런 정치적 불안의 리스크가 없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우리의 선택은 다시 냉전 구도 때 우리가 잘했던 거. 중화공업 고도화로 여러 가지 성장하고 끌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국가로 인적 자원 투자를 확대하고 또 인구는 좀 줄지 모르지만 그건 뭐 막을 길이 없어 보이잖아요. 대신에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을 높이고 절대적인 경제 규모는 커지기 힘들겠죠. 인구가 주니까. 노동시간도 줄어요. 대신에 1인당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모든 산업을 다 잘하기보다는 주력 산업에서 어떤 차세대 주력 산업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면에서 저는 놓고 본다면 윤정부가 법인세 인하하겠다라든가 또는 기업의 투자 촉진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제 운때가 맞아야 되는데 좀 불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투자가 타이밍이 좋은 투자인지는 모르겠어요.